같은 날 개봉하는 할리우드 작품이 한 편 있습니다. 바로 그린랜드라는 제목의 영화지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성 충돌의 시점을 소재로 한 영화로 재난 영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아니 이 영화 벌써 개봉을 해요? 네, 같은 날 다 개봉을 합니다. 저 오. 앞에 세 편과 함께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를 하죠. 지구의 4분의 3을 날려버릴 정도의 초대형 혜성이 추락하기까지는 48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 존, 제랄드 버틀러가 연기를 하고 있죠. 난데없이 긴급 문자가 와요. 핸드폰으로. 열어보니까 당신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몇 시까지 어디 공항으로 오세요. 공항이 아니고요. 비행장. 그러니까 군인들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혼자 말했다가 쭈글쭈글. 아니 육군 말고 해군 말고 그럼 공군이겠네. 예, 공군 비행장으로 오라는 문자를 받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대피를 떠납니다. 줄거리 끝입니다. 자, 줄거리 속이 더럽게 무미건져. 영화를 보고 싶은 호기심이 한 개도 안 생기네 진짜. 근데 이게 다예요. 이제 영화가 시작되면 재난 모습이 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재밌는 상황은 그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재난 문자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똑같이 삐삐 소리가 나고 재난 문자가 오는데 내용이 매우 특별한 거죠. 주변에 어느 누구도 이 문자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대부분의 영화들에 보면 무슨 엄청난 뭐 과학자거나 뭐 엄청난 뭐 철학 뭐 이런 사람들이 사건은 문자를 해결의 받을 키를 텐데 가진. 그렇죠. 근데 이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나한테 이게 왜 왔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또 아이 생일이라 파티를 하려고 주변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놨네. 그런데 이 문자를 보고 있는 게 공개가 되면서 갑자기 왜 나한테 문자가 안 와? 이런 분위기. 이런 분 참 좋죠.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공공 기지를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 와중에 여차여차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져요. 아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는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사실상 영화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에 등장한 해성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영화에 이렇게 눈에 띄는 요소로 보이지가 않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벌써 얘기를 다 해버렸네. 해성 충돌. 얼마 전에 국내에도 그 별똥별이 떨어져서 뭐 그거 주워서 팔면은 뭐 이렇게 로또다 해가지고 많이 이슈가 됐는데 공교롭게 또 타이밍 딱 맞춰서 이 해성 충돌의 영화가 기사가 많이 됐던데요. 그래서 그거를 주워서 팔면 엄청나게 돈을 받는데요. 옛날에 제 친구 그런 적이 있어요. 80년대인가요? 그때 90년대인가 80년대겠네요. 63빌딩 처음 들어와가지고요. 가족 단위 구경 많이 갔잖아요. 시골에 살던 제 친구가 부모님이랑 영등포역에서 기차 타고 내렸는데 그 아버지가 야 저기 63빌딩 보인다 걸어가자. 몇 시간 걸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주스러 간 사람들이 있군요. 혹시 그 친구분이 닥두님 아니에요? 왠지 느낌이 짠한데. 예.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타이밍적으로 그리고 뭐 코로나도 있고 온난화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구 위기설들이 점점 몸으로 체감이 되는 상황에 등장을 한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관객들에게 많이 어필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용에서 잠깐만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린랜드가 어쨌든 대피소잖아요. 선택받은 몇 명만 초대받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그린랜드에 무슨 정치에 관한 반전이나 그런 게 또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운 좋아서 뽑힌 거예요? 물론 내부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국 정부가 이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생존을 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선택받은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유까지는 뭐 언급을 안 해줘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 구조되는 어떤 솔루션이나 또는 그 등장 인물들이 왜 거기에 참여를 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러면 뭐 주인공의 뭐 직업이나 설정은 달라도 가족 찾는 얘기는 똑같고 뭐. 바로 그 부분이 이 영화가 이제 좀 게으르다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묘사가 매우 비극 영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오스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사회의 혼돈의 모습이 보여질지는 대충 짐작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미니멀하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성출동 영화, 재난 영화를 기대하면서 보러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는 활용을 못했다. 뭐 이런 느낌이죠. 해성 충돌 초토화되는 장면을 이제 여기 보니까 블랙팬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서 그 시각 효과를 담당했던 제작진이 합류했다고 돼 있는데 그렇군요. 어떻게 괜찮나요? 예. 그 장면만 놓고 보면.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대규모 폭파씬이나 뭐 재난씬은 워낙 컴퓨터 그래픽이 이제 득세를 하다 보니까 엔간해가지고 그렇게 저한테는 무슨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체만으로는 불만합니다. 예. 예. 제랄드 버틀러는 그 연기력에 비해서는 사실은 A급 상업 영화에 많이 주연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저는 되게 연기력 별로인 배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요? 요즘은 뭐죠? 그 폴론 시리즈를 네. 출연하더니 서서히 자기 위치 되찾아가는 느낌이. 예, 보니까 이 감독이 바로 이 앞서 만들어졌던 엔젤 헤즈 폴론의 감독이었더라고요. 같이 이제 그때 작업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번 작품도 아마 의기투합하지 않았나 싶고요. 배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배우를 한 사람 만났는데 바로 스콧 글렌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예, 여기서는 이제 장인 어른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스콧 글렌 하면은 우리 이제 분노의 영유로 많이 기억들 하실 거고, 또 양들의 침묵도 많이들 기억을 하시겠죠. 그렇죠. 양들의 침묵에서 예, 누구죠? 조디 포스터를 아버지처럼 돌봐주던 맞습니다. 상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헐리우드 90년대 영화를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배우인데, 원래 또 마스크도 굉장히 좀 독하게 생겼달까? 강하죠, 그렇죠. 인상이. 예. 근데 이번에 모처럼 이제 영화 속에서 뵈서 저는 참 반가웠는데, 놀란 게 너무 왜소해지셨어.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도 이렇게 배우들이 도리어 남자 배우들은 이렇게 풍채가 좋아지거나 뭐 이제 얼굴에 주름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근데 이분은 의외로 이제 또 나이를 드시면서 너무 왜소해지셔가지고 너무 앙상한 모습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스캇 글렌 옹이 왜소해진 게 아니라 우리 다크님이 너무 커버린 건 아닐까요? 예, 넘어가고요. 시적 표현. 그 스캇 글렌 이분 최근에 뭐 나온 작품은 저기 있죠. 마블 드라마 데어데블에서 데어데블의 스승님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님에다가 외파리 기믹으로 거기서 나오십니다. 뭔가 랜슨 닉슨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날카로운 그렇죠. 예, 많이 닮았죠. 자, 어이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키워드들을 하나둘 소개를 안 하고 그냥 다 해버렸는데,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해성 충돌이었고요. 두 번째는 경고 문자,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불균질, 이것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재난 영화를 기대하지만 막상 보여주는 영화는 무게가 그쪽이 아니다. 네 번째 키워드, 황석희입니다. 황석희 번역가님이 또 번역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외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영화 자체도 있고, 뭐 배우, 감독, 많은 요소들이 기존 뭐 평가되던 것들이 있지만 하나 더해진 것이 바로 이 번역가가 누구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면은 이제 번역 황석희가 하나의 브랜드로 이제 딱 낙점이 되죠. 요즘은 GV도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 홈페이지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자신의 이 필모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또 팬들과 소통을 하시기도 하고요. 소통 많이 하시면서 뭐 예. 번역에 관련된 거 서로 막 이야기도 주고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노력하는 번역가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요즘의 시대에 이렇게 주목받고 환영받는 인물이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호불호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요즘에 그게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딱 번역 황석희라는 그 타이틀롤이 뜨는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였고요. 근데 그래서- 문제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아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면서도 약간 짐작은 됐어. 왜냐하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저 자막이 잘 된 건지 아닌지 근데- 몰라요. 근데 믿기 힘드시겠지만요. 황석희 씨 자막은요. 보다 보면 이렇게 몇몇 어투들을 이 사람 특유의 어떤 그 번역체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안 믿으시겠지만 저 보면서 왠지 이거 번역이 황석희 씨인가?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아니나 예. 다를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번역을 제2의 창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나 이제 제가 시비를 하나 걸고 넘어갈 건 영화를 보는 내내 그린란드라고 표기가 돼서 나와요. 그린란드. 그렇죠. 그린란드. 그래서 뭐 별거 아니지만 아니 분명히 그래서 나와서 다시 포스터를 보니 포스터에는 그린랜드. 그래서 야, 우리 명석한 황석희 번역가도 이 부분은 체크를 못 하셨나 보다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린란드라는 실제 지명이 있죠. 예. 거기는 그린란드라고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글쎄요. 뭐 그거야. 포스터에 타이포를 넣는 분이 뭐 그럼 실수를 했을까요? 어떻든 간에 분명히 이제 의견 조율이 안 됐거나 뭐 합의가 안 됐다는 증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보니까 원래 감독과 주연이 다른 분들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원래 그 디스트릭트 9의 그 닐 블롬캠프. 아, 정말? 예, 그리고 아. 그 주인공은 또 크리스 에반스가 원래 하려고 오. 했다가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예. 야, 그러면 영화가 또 다른 느낌으로 완성이 됐겠네요. 음. 그 저기면. 그리고 지금 유럽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개봉을 해서 IMDb 평점이 나왔거든요. 예. IMDb가 6.5고요. 로튼 토마토 지수는 전문가 평점은 없는데 관객 스코어는 74%. 이렇게 돼 있고. 양호한 편이죠. 예. 그리고 이 영화가 조금 특이한 게 그 있죠. 블랙리스트라고 그 각본은 좋았는데 그렇죠. 미처 제작이 안 되거나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영화들. 거기서 이제 2017년 헐리우드 블랙리스트의 그 후보에 올랐던 각본이라 뭐 탄탄한 각본임을 검증한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왜 영화를 저는 이렇게 봤을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제작한 영화보다는 홍보사의 관계에 있어서 좀 편하게 씹으실 수 있는가 보죠. 아, 왜 이러세요, 정말. 예.